이 시간에는 다인자 유전 현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인자 유전은요, 우리 앞에서 사람의 유전 현상 구분할 때 얘기를 한번 했지만, 먼저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표현형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 중요해요. 여러 쌍이라고 하면 두 쌍 이상, 한 쌍으로만 결정하면 단일인자 유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두 쌍 이상이 하나의 형질을 결정한다라고 하면 다인자 유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대립 형질이 뚜렷하지가 않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대립 형질이 뚜렷하지 않다라는 건 옆에 써놨지만 우성과 열성의 구분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우성이고 뭐가 열성이라서 우성으로 표현되고 열성으로 표현되고 이게 아니라 여러 쌍의 유전자가 함께 작용하다 보니 여러 가지 형태의 표현형이 다양하게 가능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열이 없다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 각 표현형을 나타내는 개체수를 조사해서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정규분포 곡선 형태의 연속 변이를 나타낸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속 변이를 나타낼 수도 있고, 그리고 정규분포 곡선 이렇게 종 모양으로 나오기도 한다. 그리고 사람의 키나 피부색이나 몸무게, 눈색 유전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다인자 유전이라고 하겠는데, 사람의 키만 해도 연속적이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우성열성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키가 좀 중간 사람, 그래서 전체적으로 몇 점 몇 가지, 키가 175.2 이렇게 중간 정도 이 값들도 나타나니까 연속적인 변이가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유전자에 같더라도 여러 가지 환경 요인이 영향을 주니까,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키가 더 커질 수도 있고, 같은 유전자형을 가졌지만 키가 더 작아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걸 다인자 유전이라고 해요. 자, 그래프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다인자 유전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인 우성 유전자 개수에 의해서 표현형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성 유전자라고 하면 간단히 얘기하면 우성 유전자는 대문자죠. 그래서 대문자 개수에 의한 유전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쌍의 대립 유전자로 결정되는 경우, 두 쌍의 대립 유전자가 결정하는 경우, 세 쌍의 대립 유전자가 결정하는 경우 해서 구분을 해서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쌍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얘는 일단 단일인자 유전이에요. 지금 지금 다인자 유전을 설명하고 있지만 한 쌍이니까 단일인자 유전이라고 보겠는데, 그럼 무슨 얘기냐면 단일인자 유전에서도 대문자 개수에 의한 유전 현상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리고 나머지 요 두 개는 두 쌍, 세 쌍 이렇게 됐으니 이 두 개는 다인자 유전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단일인자 유전의 경우에 단일인자는 한 쌍이니까 엄마가 하나, 아빠가 하나 주는데 대문자의 개수, 우성 유전자 개수라고 하면 아빠가 하나, 엄마가 하나를 모두 다 대문자 주면 대문자가 두 개인 표현형이 나타날 수 있을 테고, 대문자, 소문자 또는 소문자, 대문자 이렇게 해주면 대문자가 하나밖에 없는 표현형이 될 거고, 이게 1이라고 써있죠. 그 다음 소문자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얘는 대문자 개수가 하나도 없는 0짜리 대문자 개수가 0짜리인 세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 개체수를 이제 빈도를 나타내 봤어요. 그래서 1대 2대 1 이건 우리 지난번에 봤던 형태인데 이렇게 나온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간값이 없죠. 그죠? 그래서 연속적이지 않다. 자, 근데 두 쌍인 경우 한번 볼게요. 두 쌍인 경우를 봤더니 두 쌍인 경우 A 유전자와 B 유전자를 함께 봤는데 아버지가 라지 A를 주고 또 라지 B 가진 염색체를 같이 줬는데 엄마도 반대쪽에서 라지 A를 주고 또 라지 B를 줬을 때 그럼 이제 대문자가 4개인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엄마가 이렇게 하나만 대문자 하나는 소문자를 줬다면 대문자가 3개인 형태 이렇게요. 이해되나요? 만약에 아빠가 소문자 하나 대문자 하나 줬으면 이렇게 해서 대문자가 몇 개가 되냐면 하나, 2개가 되니까 중간에 2개짜리 그리고 1개짜리, 0개짜리까지 만들어질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얘가 지금 다인자 유전이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5가지나 표현형이 가능하겠더라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근데 그리고 세 쌍인 경우는 어떨까? 세 쌍인 경우는 아빠가 3개 주고 유전자를 3개를 주고 엄마도 유전자를 몇 개를 주니까 이렇게
염색체 3개를, 유전자 3개를 주니까 대문자를 쓸 수 있는 칸이 총 몇 칸이 될 거고 6칸이 가능하니 대문자는 6개부터 6, 5, 4, 3, 2, 1, 0까지 해서 7가지 표현형이 가능하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다인자 유전과 여기 있는 다인자 유전의 차이점을 알 수 있을까요? 여기 2쌍, 3쌍 이거 말고요. 뭐 5가지 표현형, 7가지 표현형, 일단 이걸 찾아낼 수 있겠죠. 관여하는 대립유전자 쌍수가 늘어나니까 2쌍에서 3쌍으로 늘어났더니 표현형의 개수도 5개에서 7개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만약에 4쌍이다 그럼 얘는 9개로 늘어날 거란 말입니다. 4쌍이면 최대 8개를 가질 수 있으니까 8, 7, 6, 5, 4, 3, 2, 1, 0 그럼 9가지가 될 수 있겠죠. 자, 그걸 첫 번째 찾을 수 있어요. 관여하는 대립유전자 쌍수가 많을수록 더 표현형이 다양하다. 또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런 겁니다. 밑에 있는 건 이렇게 정규분포 곡선으로 그려져 있는 반면 위에 거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죠.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불연속적으로 되어 있죠. 그죠? 중간값이 없잖아요. 불연속적으로. 물론 한 쌍으로 되어 있는 이 녀석도 불연속적으로. 근데 얘는 연속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2쌍은 불연속이고 3쌍은 연속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유전 현상은 2쌍으로 유전되는 이 유전 현상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니까 중간값이 없고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쌍으로 유전되는 이 유전 현상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0, 1, 2, 3, 4, 5, 6 총 7가지 유전자형이 있는 표현형을 나타낼 수 있을 텐데 이 표현형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중간값들이 다 있을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중간값들이. 그럼 얘는 어떻다는 얘기야? 환경 영향을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속으로 나타난다는 뜻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얘도 환경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도 환경 영향을 받으면 얘도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그래프상에 이렇게 연속적인 그림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얘는 환경 영향을 안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할 수 있겠죠? 자, 대표적인 다인자 유전 문제로 나오는 형태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다인자 유전인데 우성 유전자 수에 따른 피부색 유전 현상이 문제로 나온다면 자, 우성 유전자 수니까 금방 얘기한 것처럼 대문자 개수에 따른 피부색 유전.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AA, BB, CC 6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어머니도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B, 라지 C 해서 6개를 가지고 있으니 3쌍의 대립 유전자가 영향을 주는 다인자 유전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처음에 P, 부모에서 AA, BB, CC 소문자라서 색깔이 하얗고 그 다음에 대문자는 색깔이 까만가 봐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얘 보니 AA, BB, CC가 자손을 만들 때는 반을 잘라서 A 중에 하나, B 중에 하나, C 중에 하나 주니까 A, B, C 이런 생식세포를 만들 거고 어머니 쪽에서도 라지 A, 라지 B, 라지 C 이렇게 3개를 만들 거니까 자손 1대에서 라지, 스몰, 라지, 스몰, 라지, 스몰을 갖는 이 색깔이 중간 정도 되는 갈색의 자손이 태어난다고요. 그러면 똑같이 갈색,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C, 스몰 C 이렇게 써볼까요? 대문자가 0개인 녀석과 6개인 녀석이 결혼해서 대문자가 0개인 생식세포와 3개인 생식세포를 만드니까 자손은 대문자를 3개 가지는 형태의 유전자형을 갖는 또 표현형을 갖는 이런 자손이 생기겠죠. 그럼 대문자 3개의 표현형 가지는 아이랑 결혼을 했다면 그러면 여기서도 3개를 주고 여기서도 A 중에 하나, B 중에 하나, C 중에 하나 해서 유전자 3개를 줄 거고 여기서도 대문자 A 중에 하나, B 중에 하나, C 중에 하나 주니까 그렇다면 얘도 3개를 주니까 그럼 결국 이 자손은 어떻게 나올 거냐 하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엄마 쪽에서 대문자 개수를 주니까 라지 A, 스몰 A,
B 중에서 라지 B, 스몰 b, C 중에서 라지 C, 스몰 c를 주면 아빠 쪽에서도 라지 A나 스몰 a, 라지 B나 스몰 b, 라지 C나 스몰 c를 주게 되니까 여기서 대문자를 줄 수도 있고 소문자 줄 수도 있고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순서도 상관이 없고 그냥 대문자 개수만 중요하다 보니 마치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독립시행의 확률인가요? 그래서 동전 6개 던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순서랑 상관없고 앞면이 몇 개 나오냐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앞면을 대문자라고 하고 뒷면을 소문자라고 하면 앞면이 몇 개 나오냐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게 뭐라고요? 갑자기 수학 얘기는 컨비네이션 뭐 이거 쓴다고 하죠. 그래서 6시 1, 6시 2, 6시 3, 6시 4, 6시 5, 6시 6, 6시 4, 6시 5, 6시 6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전체는 예를 들어서 앞면이 3개 나올 확률 그러면 6개 던져서 3개 나올 건데 2분의 1의 세제곱 앞면 3개, 뒷면 3개에서 확률은 이렇게 될 거예요. 64분의 20 나온다고요. 물론 생명과학을 교육하는 교육과정상에서는 이 컨비네이션 이걸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설명하지 않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원이나 교육청에서 나오는 해설지들은 이 컨비네이션이 안 나와요. 그냥 개수를 세서 각각의 확률을 더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단순히 독립되어진 경우에 이렇게 계산을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컨비네이션 써도 계산해도 답은 똑같이 나온다. 그러나 가끔 그걸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나오기 때문에 단순히 계산만 해갖고 문제에서 답을 내려고 하면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학이 아니라 생명과학 공부하는 거고요. 계산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이걸 유전현상을 알아내는 논리력을 측정을 하는 거니까 너무 수학에 의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용할 수 있는 건 이용해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인자 유전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